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곤 했죠.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운동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오히려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체력이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 너무 안심을 했죠. 다른 엄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중3 무렵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에는 엄마에게 심하게 붙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제 곁에 붙어서 잠을 자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젠 자기 방에서 혼자 자려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이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은 아들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군요. 별다른 간섭도 안 했는데 화부터 내는 아들이었죠.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자고 하더군요. 남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유독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었죠. 엄마 껌딱지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고등생이 되면서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몸집이 되었죠. 밖에 나가면 아들이 제 보호자 같았지요. 아들을 안아보면 이제는 제가 아들 품에 쏙 들어갔죠.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저를 감싸더군요.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까칠한 아들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아들에게 그렇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야한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제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사진도 있더군요. 온몸이 끈적한 액체로 얼룩진 그런 사진도 있었고, 물론 절대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사진들을 본다는 게 끔찍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마치 제 치부를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순간 제가 저런 행위를 했었나 싶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이 뭔가 부자연스럽더군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으로 저런 사진과 영상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존재가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죠. 갑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급히 달려왔더군요. 남편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 방을 왜 뒤지냐고 오히려 화를 낸 것이죠. 그때 남편이 거의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죠. 아들은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따로 이야기를 했죠. 한참 뒤 남편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서 합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되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 얼굴을 보면서 욕구를 푼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실제로 그런 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두려웠고,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끔찍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업체도 알아보기로 했지요. 남편은 개인 사진들은 당사자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도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에서 제 은밀한 부위까지 모두 보여버린 기분이었죠. 아들이 그 사진들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확 꺼긴 모습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려웠죠. 자꾸만 그때 보았던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곡소리 나게 잡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볼수록 두렵기만 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지요. 남편은 혹시나 유출된 사진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진이 유출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샤워를 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최근에 남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은 남편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상담사님은 아들이 사춘기면 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님 생각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벌인 일 같다고 하셨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겨버린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래 저 나이 때 저런 것인지 우리 아들만 이상한 것인지요. 지금도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이 안 되면 어쩌죠? 지금도 두렵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젊어서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얼마 전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4살 어리고 외모도 참하고 참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쇠약해진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얼른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물도 받고 싶다고 하고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우는 통에 저는 멘붕이 왔을 정도로 좀 황당했죠. 그쪽이 초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기에 전 알겠다고 하고 가까운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합가라는 조건이었는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면서 본가 근처에서 전셋집을 얻으면 자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지만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비록 소형 아파트지만 22평 전셋집을 마련했고 예비 신부는 혼수와 예단을 해왔습니다. 예단은 500만 원이라는 소박한 액수에 놀랐고 예물은 다이아 세트를 받고 싶다는 걸 그나마 달래서 다이아 5부 반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성격도 차분하고 나무랄 데 없는 스타일이라 웨딩홀에서 친구들에게 칭찬도 엄청 받았죠. 축가도 예비신부 지인 아드님이라면서 기성가수가 와서 불러주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신행으로 가까운 괌을 다녀왔고 꿈같은 일주일을 보냈죠. 다녀와서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고 저희 부모님께 절을 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요리 솜씨도 좋아서 갈비찜에 구절판을 해내서 찬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나이도 있고 아기를 가지는 게 낫다 싶어서 직장을 원하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쉬고 싶다고 해서 아내는 젖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평일에도 시댁에 자주 가서 시간도 보내고 제가 퇴근할 무렵이면 맛있는 저녁밥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나름 알차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요. 처가는 서울에서 자주 가기엔 꽤 먼 거제도라서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뵙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면서 하루 자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빈방 하나를 청소해서 새 이불과 침구를 넣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으셔서 먼저 주무시고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잠을 청했는데
아내와 맥주 한잔을 하시면서 취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좋다고 해서 보냈지만 첫 결혼보다 나은 것도 없구만. 왜 그렇게 서둘렀대? 그것도 시집살이 하면서. 엄마 취했어? 무슨 소리야? 전 물 마시러 나가려다가 그 말에 그만 놀라서 방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 좀 떠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그렇게 조금 있다가 장모님도 주무시러 가고 아내가 물을 떠왔습니다. 장모님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야? 우리 엄마 술 드시면 원래 횡설수설해. 잊어버려. 아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정말 믿음이 컸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오더군요. 이제 신혼이고 외박은 좀 내키지 않았는데 차마 거절을 못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박 2일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간단하게 짐을 싸서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데려다 준다는 제의도 거절하고 급히 나가더군요. 그리고 전 친구들과 잘 놀겠거니 생각하고 본가에 가서 부모님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면서 들어 누우시는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위암인 것 같다면서 입원을 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휴가를 낼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 옆에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만 하고 받질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알았지만 사정이 이리 급변할 줄 몰랐으니 저 역시 당황해서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어머님이 입원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연락도 없었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서 그 당시에는 당장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담당위는 위전 절제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때쯤 돼서야 여행 가방을 든 채로 병원에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성질 같아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간병 잘하라고 교대를 하고 전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집에 다녀오라고 해서 잠시 씻고 오겠다고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거기서 또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집에 가서 씻다가 몸이 노곤했는지 잠이 들어 나타나질 않더군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어디 놀러가서 연락도 안 되어 뒤늦게 들어오더니 집에 가서 씻고 난 뒤 잠이 들다뇨? 전 화가 날 대로 나서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병원에서 지낼 생각으로 짐을 싸서 제 차에 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라고 했더니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면서 전원을 꺼버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 마음은 급했지만 이상하게도 전 뭔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가는 것부터 이상했고 어딜 다녀왔는지 저렇게 허둥대는 것도 그렇고 전화를 꺼놓은 것도 그렇고 일단 어머니가 계속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아내에게 맡기고 전 회사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종일 입원실에 앉아있다가 힘드셨는지 아내가 싸온 도시락을 드시고는 집에 들어가셨죠. 전 회사에 가서도 아내와의 일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저에게 숨기는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들었죠. 이러다 뭔 일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물론이었고요. 하필 부모님이 편찮으신 상황에 부부간의 불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집안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예감이란 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마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아내도 간병에 지친 나머지 수술을 하루 앞두고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차를 다 몰아서 쓰겠다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병원에는 저와 아버지가 교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집 앞에 아내를 데려다 주는데 어떤 남자와 여자아이가 서 있다가
얼굴을 알아보고 다가오더군요. 누구일까 싶었는데 아내가 황급히 내리면서 어서 가라고 했고 저도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는 길에 백미러로 보니 그 여자아이가 아내에게 매달려 우는 것 같았고 이상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위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서 일상에 적응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큰 일을 마치고 나니 전 계속 그 낯선 남자와 여자아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고 집에 가시게 되어 본가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며 아내는 먼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전 병원비도 그렇고 가서도 좀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현금을 출금해 드리려는 과정에서 뜻밖의 상황에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통장에서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아니면 아내였기에 출금은 당연히 아내가 했겠죠. 날짜를 보니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속에서 뭔가가 불같이 올라왔지만 일단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점심상을 차리고 저희 집 밀린 장을 본다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벌떡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뭔가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뒤를 조용히 쫓아가 보니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언뜻 보았던 낯선 남자와 여자애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며 얼른 가라고 울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봐도 이들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아내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 사람들 누구야? 그리고 왜 내 집 앞에서 알짱거려? 똑바로 말해. 대체 무슨 일이지?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내고 말 거야. 말할게.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그치지 마라. 그러자 아내는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들은 전남편과 딸이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아이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고 혼전 임신으로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도박 중독자인데다 딸은 장애가 있다 보니 혼인신고도 못하고 1년쯤 살다가 그렇게 도망치듯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전 남편은 돈이 궁한지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앞세워서 말이죠. 아이가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 하는 걸 보니 돈이 없어서 굶기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딸 굶기지라도 말라며 1,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 새끼라는 놈이 기껏 장애 있는 딸을 앞세워 땡벌이 짓을 시킨 거고 몸 함부로 놀리다가 임신하게 되었으면서 결국엔 장애 있는 딸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게 이 여자라는 거였죠. 참 어쩜 인간들이 이러는지. 전 이 일을 겪으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1달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신 그들을 만나지 않고 속인 것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그냥 제 눈에는 자기 자식 버리고 살겠다고 나온 그 여자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절 속인 것도 너무 괘씸해서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1,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전 남편이라는 놈이 돈 달라고 볶으면 또 아무 말 없이 내어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들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참하고 착한 여자라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밀을 품고 사는 여자였다니. 참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시도 어떤 여자를 만나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제 인생에 여자는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괜히 몸도 아프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상처만 남겨드린 것 같아 속이 아프고 쓰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막내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슴을 속도 담아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었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지만 자식들을 보면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서 결혼도 시켰고 이제 곧 환갑을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나이인데 지금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막내 동생 때문입니다. 약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도 피고 살림도 차렸다가 돌아온 경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다고 둘러대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사건이 터지면서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매일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 남편만큼이나 여자 문제가 많았던 분이셨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쯤에 어린 여자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막내 동생이라며 가족들에게 소개해주며 앞으로 같이 살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막내 동생을 저희 남매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은 날이 갈수록 엄마를 함부로 대했고 저희 남매하고도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은 20살이 되면서 집을 나가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1년에 한 번 아버지 생신 때 집에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나가던 날에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 청소년기 및 결혼 전까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여자 문제를 알게 된 이후로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의 잘못들이 크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아이들과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무언가 평소와 다른 이상함을 느꼈고 아이들은 놀이터 가서 놀고 오라고 하고서는 저만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남녀의 불타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고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과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뒤엉켜 그 짓거리에 심취해 있던지 제가 방문을 열어보고 다시 닫고 나가는데도 몰랐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남편의 바람기를 엄마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있었던 일을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만큼 자기와 같은 인생을 안 살기를 바랬는데 다 엄마 때문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냥 남편은 없는 셈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저마저 아이들을 버리면 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라면서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보다 손주들을 생각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눈과 귀를 닫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막내 동생이 배가 불려서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살고 있는 옥탑방은 살기도 힘들고 위험해서 같이 살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에 누르고 또 누르며 참았던 것들이 터져버렸고 남편의 소리 지르면서 있는 힘껏 반항을 하였지만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날로 저와 아이들은 첫째 아이 방에서 같이 생활하였고, 안방에는 남편과 막내 동생이, 둘째 아이 방은 곧 태어날 아기 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모랑 아빠랑 왜 같이 자냐고 묻고, 이모 뱃속의 아이가 왜 자기 동생이냐고 묻고, 이모 보고 왜 새엄마라고 불려야 되냐고 묻고, 아이들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제 수중에 돈만 있었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바로 나갔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저에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 지 한참 되었기에 제가 벌은 돈으로 두 아이들 키우며 살다 보니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반찬값 50원 아끼기 위해 저 멀리 있는 시장까지 걸어 다녔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리지 않고 여러 부업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둘째 딸이 생리도 시작하고 성숙해지면서 각자 방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하였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남자가 그리워서 그러냐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며칠 동안 지내며 저에게 그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있는 동안만큼은 아이들에게 다른 아빠들처럼 잘 대해주었기에 치욕스럽고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말 원치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되지 않아서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라지만 제 아이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두 아이들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이혼도 하고 막내 동생과도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엄마도 다 돌아가셨기에 막내 동생과도 연을 끊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닌 우리 엄마의 딸로서가 아닌 저 자신만을 위한 행복과 인생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